이 부분은 이제 건물하고 토지하고 이제 같이 섞여 있는 건데, 물리적으로는 현물 분할이 곤란하고, 또 자르면 이 가격 감손이 예상되는 데다가, 한 사람은 97%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이 3%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이제 3%가 아마 묘한 욕심을 가지고 들어왔겠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3%는 이제 97%를 압박하기 위해 가지고 경매로 집어넣으려고 그럴 거예요. 너 현물 분할 안 되면 원칙적으로 경매 분할이기 때문에 경매로 넣어달라. 이렇게 재판부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재판부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해서 3%를 그냥 사게 하는 97%짜리가 사게 하는 이런 방법도 현물 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 라고 해서 처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동안에는 좀 논란이 되어 있었는데 향후에는 이 공유자들 간의 지분 차이가 좀 많은 거, 압도적으로 많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압도적인 그 지분권자에게 팔려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돈으로 넘겨주고 넘겨야 될, 돈 받고 넘겨야 될 그런 경우가 있다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넘겨받을 때요. 예. 감정평가액으로 넘겨받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죠. 예. 그렇게 되죠. 법원에서 돈으로 뭐 반영을 할 때는 약속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입자가 만약에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대 계약을 했는데 월세를 안 낸다라고 하면은 월세는 약속된 돈이지 않습니까? 그건 약속된 바에 따라서 월세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런 약속이 아니라 그냥 무단으로 뭐 땅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하고는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돈에 관한 청구는 다 감정을 해야 돼요. 그 당시 감정을 보통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04페이지 수원지방법원 2010년 사례는 주문을 한번 보세요. 이게 돈을 주고 이제 팔라는 거죠. 아까 대법원 판례하고 판단이 비슷한데요.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은과 동시에 13분의 1 지분을 넘겨줘라. 이런 판단입니다. 13분의 1. 원고가 아마 이것도 13분의 아마 2 가진 사람이거나 아마 그렇겠죠. 다수 지분권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 주문 이항은 그 원고는 피고로부터 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받은과 동시에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라 이랬는데 요거는 뭐 판결 이후 읽어보시면 이게 이제 돈 주는 거하고 지분 넘기는 거하고는 서로 이제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이 법원의 입장에서는 맞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동시행 주문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이런 판단이에요. 근데 뭐 우리가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 이게 뭐 동시행으로 얼마를 받는 게 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소수 지분은 그냥 팔려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이제 현물 분할이 안 될 때, 자, 이런 방법으로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경매를 통한 분할로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법원이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경매를 통한 분할 주문례를 한번 보시겠어요? 107페이지 보시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배분한다. 만약에 2분의 1씩이면은 2분의 1씩 배분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요 판결을 가지고
요 판결이 나게 되면은 그 107페이지 중반 부분에 경매를 통한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형성력에 의해서 종래의 공유관계는 변동되어서 종래에 이제 공유관계가 없어지게 되죠. 변동되고 경매 신청권과 그에 따른 매각 대금 교부 청구권이 발생한다. 공유자들이 보유한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경매 신청에 따라서 매각될 수 있다. 이제 이 판결을 가지고 경매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소위 이제 우리가 형식적 경매라고 그러죠. 경매에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뭐 형식적 경매,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한 경매도 형식적 경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형식적 경매냐 일반 경매냐 하는 그 구분은 그 돈 받을 채권이 있느냐 하는 그게 따지는 거예요. 돈 받을 채권. 그러니까 유치권에 의한 경매 같은 경우도 유치권자가 그 물건 소유자에 대해서 돈 받을 채권이 없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건물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났다. 근데 공사업자가 거기에 점유한다. 근데 그 건물이 낙찰이 됐다. 그러면 그 낙찰받은 사람에 대해서 유치권자가 돈을 달라고 하는 채권이 있느냐? 없어요. 그죠? 단순히 원래는 그 건물 원래 소유권자, 자기한테 공사시킨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채권이 있지만 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물건을 움켜쥘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을 뿐이고, 있어서 그걸 낙찰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 유치권에 대해서 너 못 들어와, 내가 안 비켜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지 채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낙찰받은 사람, 유치권자라는 사람이 낙찰받은 사람 상대로 돈 줘, 공사대금 줘, 못 받은 공사대금 줘라고 하면은 그 판결은 기각이 됩니다. 채권이 없어요. 그죠? 계약은 여기서 했잖아요. 단순히 유치권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런 그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자, 이제 낙찰받은 사람의 소유권 물건을 경매에 붙인다는 뜻에서 채권이 없는 사람이 붙일 수 있다는 뜻에서 형식적 경매라고 해요. 대부분은 그거 말고 형식적 경매 아닌 전부는 돈을 받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경매를. 저당권자, 판결에 의한 일반 채권자. 그죠? 강제경매, 임의경매. 이런 것들이 다 돈 받기 위한 그 경매이죠. 그런데 이런 그 형식적 경매, 유치권에 의한 경매, 공유물 분할에 의한 경매, 이런 것들은 돈 받을 채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환가를 위한, 그 물건을 이렇게 돈으로 바꾸기 위한 경매입니다. 목적 자체가. 그래서 이런 그 형식적 경매가 일어나게 되죠. 그 판결 받으면 그 판결을 집행관 사무실에 내면은 그 집행관이 이제 경매를 하는 겁니다. 그거 따라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경매되면 그 지분이 다 경매에 들어가는 거죠. 다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그걸 팔아서 딱딱딱 돈으로 나누는 겁니다. 쭉 넘어가시고요.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주의할 부분은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으면 이제 한쪽은 원고가 되죠. 그 판결을 신청한 사람이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되는데 그걸 경매로 원래 붙이는 것은 판결받은 원고가 붙이는 건데,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특이하게, 판결을 당한 피고 쪽에서도 그걸 가지고 경매를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사건은 이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해서 경매를 하는 사건은 일반 공유물 분할, 일반 공유 지분에 대한 경매하고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좀 틀리다고 보기 때문에 그 112페이지에
그 91년 밑에 대법원 판결을 보시면 공유물 분할 판결에 기해서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여서 그 매득금을 분배하기 위한 환가의 경우에는, 이런 경매의 경우에는 공유물의 지분 경매에 있어 다른 공유자에 대한 경매 신청 통지, 그 다음에 다른 공유자의 우선 매수 청구,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공유물 분할 판결에 기한 경매 과정에서는 그 공유자들이라고 해서 일반 공유자와 같이 뭐 일반 공유 지분이 그냥 경매에 붙였을 때는 공유 지분권자에 대해서 통지를 법원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또 다른 공유자가 우선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런 그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서로.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의 효과와 담보 책임 114페이지입니다. 자, 공유물 분할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법률적으로는 공유 관계가 이제 종료하면서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가 일어난다 이렇게 봅니다. 현물 분할을 한번 보세요. 현물 분할은 원래 이렇게 관념적으로 2분의 1씩 있던 거를 딱 쪼개서 요쪽은 A, 요쪽은 B 이렇게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A가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B 지분,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B 지분이란 거는 B의 2분의 1 지분이란 것은 전체에 대해서 다 미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 A의 구역에 대해서는 B 부분을 A한테 넘겨주고 요거 B가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A가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을 B한테 넘겨주는 요런 교환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교환. 서로 지분을 교환하는, 그래서 교환의 법리. 그 다음에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할 때는 매매에 관한 법리.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비슷하다고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공유물 분할을 해서 취득한 그 특정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담보 책임이 있어요. 담보 책임. 그러니까 원래는 관점적으로 그냥 2분의 1씩 소유하던 부분을 딱 잘라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A가 취득한 요 부분, 요 좌측 부분이 땅을 파보니까 그 폐기물이 있더라. 폐기물이 있더라. 그럼 그건 이제 B가 책임 같이 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지주입니다. 당연하게 이거는 매매의 경우, 일반 계약의 경우에 다 적용되는 그런 법리입니다. 그래서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117페이지 보시면 자, 공유물 분할이 딱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기존에 그 등기부에 있던 예를 들어서 A, B 공유 2분의 1씩인데 B 지분에 저당이 잡혀 있어요. 은행이 B 지분에 저당을 딱 잡았는데 그 공유물 분할이 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B 지분에 잡은 저당권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B 쪽으로 갈라진 요 부분에 딱 몰아지고 A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되는, 말소되는 요걸 생각할 수가 있고, 아니면 B 부분에 대해서도 남아 있으면서 A 부분에 대해서 또 남아 있는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법원은 후자 쪽이 맞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117페이지 중반 부분에 보시면 공유물 분할로 종전 토지의 등기부상 공유관계나 권리관계가 분할된 토지에 그대로 전사된다라고 했어요. 그대로 딱 투영되는 겁니다. 사진 찍히듯이 그대로 딱 투영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라지더라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잘라지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많이들 좀 헷갈려 하세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이제 공유를 A, B 지분 중에서 A 지분을 이렇게 낙찰을 받았다. 근데 낙찰을 받을 때 보니까 B 지분에 가압류나 저당이 쫙 잡혀 있더라. 그러면
A 지분을 받았으니까 A 지분은 이제 온전하게는 될 거 아닙니까? 낙찰 단계에서는. 온전한 지분을 받았는데 이게 뭐 일이 잘 안 돼가지고 공유물 분할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그대로 투영돼 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그 B에 붙어 있던 가압류 이런 저당권들이 그대로 현물 분할을 해버려도 그대로 탁 투영돼 버립니다. 자기 지분에도. 그건 굉장히 손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현물 분할을 잘 안 시켜줘요. 처리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경매를 통한 분할로 가버립니다. 법원이. 그래서 이게 B 지분만을 이렇게 보고 현물 분할을 해야겠다. 요거는 B 지분은 깨끗해졌으니까 낙찰 받을 때 B 지분만을 보고 현물 분할을 해야겠다라고 염두에 두고 낙찰 받으시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도 이게 이제 우리가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할 때 이제 뒤에 나중에 그 보전 소송으로 처분 금지 가처분, 예를 들면 A, B 지분이 2분의 1씩 있는데 A가 지금 B 상대로 공유를 잘라야겠다라는 이 소송할 때는 그 보전 소송이라 그래서 그 판결이 날 때까지 현상을 변경을 금지시키는 그런 소송을 이제 보전 소송이라고 하는데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해둬요. 그러니까 B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지 마라. 이건 잘라야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B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지 마라. 이런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해두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되고 B 지분에 뭐 가압류가 들어오고 뭐 저당이 새로 잡히고 소송 도중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낭패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처분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깨끗한 어쨌든 간에 B 지분이 깨끗하게 있든 깨끗하게 있지 않든 간에 현상을 변경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하는 차원에서 가처분이 꼭 필요하다. 이 부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입니다. 공유물 이제 분할로 인해서 이게 공유 지분이 이렇게 단독 소유권화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법정지상권 문제가 좀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굳이 이제 이 공유물 분할로 인한 변동뿐 아니라 공유 지분 그 전체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뒤로 빼서 설명을 좀 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법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공유물 분할이 되면서 이게 잘라지면 마치 이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과연 세금을 물어야 될 취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부에서 물어야 될 그런 경우냐 하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세법상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 공유물로 인한 담보 책임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29페이지에 이제 공유물 분할을 위해서 아까 그 처분금지 가처분, 보전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구체적인 주문례 이런 것도 조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30페이지에 공유물 분할을 받게 되면은 이게 이제 경매를 하게 되는데, 아까 쭉 이제 설명드린 그런 부분의 이제 일환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형식적 경매로 실무상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두 가지가 바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한 경매. 이게 가장 많습니다. 두 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 경매 절차는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일반 274조가 그 형식적 경매에 관한 조항인데요. 131페이지에 유치권에 의한 경매, 민법, 상법, 기타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예에 따른다라고 해서 그 담보권 실행, 소위 이제 임의 경매 그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고요.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이제 아까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질문 주신 내용인데요. 이게 형식적 경매에서 이게 이제 아까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한 경매뿐 아니라 뭐 유치권에 의한 경매 이런 부분들도 그 형식적 경매라고 포괄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형식적 경매를 할 때 그 소위 우리가 그 인수주의와 뭐 소멸주의 하는 그 부분에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집어넣었다, 또는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한 경매를 집어넣었다라고 할 때 거기 붙어 있는 가압류나 저당 이런 것들이 다 말소가 되느냐, 말소가 되느냐. 말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소멸주의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고, 말소가 안 되고 낙찰받은 사람이 다 인수를 해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인수주의 원칙이 강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되어 왔는데 2009년 10월 29일 날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 때문에 그동안의 논란은 조금 일단락이 된 셈입니다. 일단락이 된 셈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133페이지부터 그 대법원 판결을 쭉 보시면은 결국은 이게 이 사건도 지금 공유물 분할 판결인데요. 분할 판결인데 공유물 분할 판결을 하고 공유물에 설정되어 있던 그 가등기, 가압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낙찰되고 나서 싹 말소가 됐어요.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 경매법원에서는 그 소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걸 처리를 한 거죠. 말소시키고 그 돈을 배당을 이제 쭉쭉 해버린 이런 사례인데, 거기에 있던 이제 그 지분에 있던 그 가등기권자가 가등기 말소가 잘못된 거다. 말소가 잘못된 거다. 이거는 형식적 경매에서는 보통 일반 경매와 다르게 그 소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인수가 되는 거다. 특성이 여러 가지가 다른데 인수가 되는 거다. 인수가 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처리를 잘못해서 가등기를 말소시켰다 라고 해서 가등기 회복 등기 소송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법원이 그런 판단을 했어요.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러거든요. 보통 뭐 소멸주의를 취하느냐, 형식적 경매에서 소멸주의를 취하느냐, 형식주의를 취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논란이, 이게 이제 인수주의를 취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돈 받기 위한 일반 경매에서는 소멸주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거는 돈 받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단순히 환가를 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에 있던 그 권리관계들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다. 소멸되지 않고. 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지금 판단을 보면은 그게 소멸되느냐, 인수되느냐 하는 부분은 그 경매 목적이 환가를 위한 목적이냐, 돈 받기 위한 목적이냐, 채권 회수를 위한 목적이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좌우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민사집행법에는, 예전에 민사소송법에는 기본적으로는 소멸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등등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소멸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판결 이후에는 소멸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혹시 답변이 됐나요? 네. 그래서 쭉 대법원에서 왜 그런 이제 판단을 했는지 하는 그 이념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한 경매 절차죠. 그럼 이렇게 매각 경매가 진행됐을 때 그 공유자들은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민사집행법에 지금 매수 신청이 금지되는 사람은 채무자, 그다음 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감정인 이런 걸로 제한돼 있거든요. 이 사람이 아니다 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우선 매수 청구권,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선 매수 청구권은 일부의 지분이 경매에 나왔을 때 다른 경매에 안 나온 공유자가 그 지분을 우선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거기 때문에 이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한 경매는 다 나옵니다. 공유 지분이 경매에 나온 게 아니라 공유물 자체가, 물건 자체가 경매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틀려요, 서로. 그래서 그런 성격상 차이 때문에 공유자는 우선 매수 청구권이 없다. 그 다음에 이중 경매, 이런 부분은 절차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배당, 그 다음에 교부, 이런 것들도 분할해서 하면 되죠. 쭉 나머지는 이제 절차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근데 상당히 좀 자세하게 일단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실 때 웬만한 내용들은 아마 다 나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기타 그 관련 판결들 역시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